자신들의 이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거를 이제 영상을 저희 통통사에서 만들긴 했지만 그 역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 영상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위안부 문제는 잘 알잖아요. 그 위안부의 김학선 할머니가 사실은 이 원폭 피해자분들의 커밍아웃을 영향을 받아서 커밍아웃을 하고 이게 사실은 원폭 피해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원폭 피해자분들을 이제 만나면 너무 화가 나고 막 신경질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뭐 화날 일이나 신경질 날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원폭 피해자 문제는 또 원폭 피해자 문제들이 있는 건데 이게 자신들 때문에 사실은 위안부 문제가 나오게 됐는데 우리 원폭 피해자 문제는 안 알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제목을 처음에 이제 만난 2015년도에 이제 가서 뵀더니 거기 홍보 리플렛을 이제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의 제목이 뭐냐면 한국 원폭 피해자를 아시나요? 이거예요 제목이. 그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너무 우리 문제를 몰라줘서 아시나요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인 그 영상을 저 홍보물을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자 그러면 한국 원폭 피해자들이 어떻게 싸움을 해야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에서 1945년 일제는 침략 전쟁과 불법적 식민지배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고 일본으로 약 80만 명의 조선인을 강제 동원하였습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폭된 조선인 약 7만에서 10만여 명, 사망자는 5만여 명으로 추정됩니다. 원폭증을 앓고 있었을 피폭자들은 연합군 총사령부의 조기 귀환 정책에 따라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서둘러 해방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맞닥뜨린 것은 한국 정부의 무관심, 원폭 후유증으로 인한 가난과 사회적 불행때뿐이었습니다. 일본의 강제동원, 미국의 원폭 투하, 한국 정부의 무관심이라는 삼중의 고통을 겪던 한국 원폭 피해자들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계기로 한국 원폭 피해자도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1967년 한국 원폭 피해자 협회를 창립했습니다. 1967년 11월 4일 원폭 피해자 20여 명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내 몸을 변상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1971년 8월 6일 한국 원폭 피해자 10여 명이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 정부도 한국 피폭자들에게 보상하라고 외쳤습니다. 1978년 피해자 손진주는 치료를 위해 일본에 미입고 일본의 한국 피폭자에 대한 차별에 맞서 8년에 걸친 끈질기 소송 끝에 건강 수첩을 교부받아 한국 피폭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1990년 6월 11일 피해자 이맹훈 일본 대사관 앞에서 운동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이 일의 자극을 받은 김학수는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종군 위안부였음을 밝혀 위안부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94년 12월 일본은 일본 거주자로 지원 대상자를 한정한 일본 피폭자 원호법을 제정하여 한국 거주 피폭자를 원호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고 차별했습니다.
피해자 곽휘훈, 일명 곽휘훈 재판을 시작해 승소하여 2003년부터 한국 거주 피폭자도 일본 원호법을 적용받고 지원을 받을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 제2의 침략전쟁에 의해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법규의 역사가 한국어법 이세 환원들의 몸과 마음을 관통하고 있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 3월 22일 원폭 피해 2세의 김형률은 아버지 김봉대와 함께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폭 2세 환원 문제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는 한국 원폭 2세 환우회를 결성해 원폭 2세를 포함한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 운동을 벌였습니다. 2005년 8월 4일 한국국회에서 원폭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처음 발의되었습니다. 2015년 4월 27일 평통사와 참여연대는 미국 국무부를 방문하여 한국 원폭 피해자의 존재를 인정할 것과 조사 및 사죄 대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미국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5월 1일 9차 NPT 재검토 회의 때 피해자 심진태, 김봉대는 유엔에서 처음으로 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를 제기, 원폭을 토한 미국의 원죄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국은 한국을 들어간 의심은 원폭 세상에 원죄적 책임을 져야 그러므로 미국은 70년이 지난 시점에도 사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미국이 넓기 전에 서로 똑같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요구합니다. 피해자 심진태, 김봉대의 의뢰에 따라 최봉태 변호사와 평통사가 대미 소송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높은 국제 국내법적 장벽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2016년 5월 피해자 심진태, 심영자, 성득찬, 차무남, 고일구, 한국 원폭 피해 2세 한정순 등은 오바마 미 대통령 방일에 맞춰 히로시마에 가서 한국 원폭 피해자 인정과 사죄 대상을 촉구했습니다. 2016년 5월 26일 일본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원폭 투하로 인한 피해자 가운데 수천의 한국인을 언급,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한국 피폭자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2016년 5월 29일 피폭 71년 만에 원폭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는 2세 등 원폭 후손 피해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2019년 6월 2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즈음하여 250여 명의 피해자들이 기자회견과 미 대사관 둘레 행진을 벌이며 원폭을 투하한 미국의 책임을 묻고 사죄 대상을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9월 6일 한국 원폭 피해자들은 원폭 국제 민주법정 추진을 결정하고 관련 진행을 평통사에 의뢰했습니다. 2019년 12월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평통사 공동 발표로 30개 단체가 공동 서명운동 단체로 참가하여 한국에서 핵무기 금지 조약 가입 촉구 국제 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2023년 6월 7일 원폭 국제민주법적 준비 하나로 1차 국제 토론회를 열어 1945년 당시 국제법으로도 미국의 원폭 투하가 불법임을 증명했습니다. 2023년 11월 TPNW 2차 당사국 회의에는 이기열 등 한국 원폭 피해자 1세, 2세 5명과 평통사 등 한국 시민단체가 참가하여 한국 원폭 피해자의 목소리와 원폭 국제민주법적 추진 계획을 알렸습니다. 나는 원래 현재 생존에 있는 한국의 사람들과 하시려면 가운데 제가 준비 정리했습니다. 수기는 제일로 원하는 것은 원폭 좋아하는 모르겠다. 미안하다는 그 말입니다. 피폭에 대한 원래의 소식이 있는 미국이 전국에 살고 있는 100조항의 책임을 지정하고 관리한다면 어느 나라도 대통령을 가장 생각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국가인 저희 고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제 민주법정에도 지원과 사죄를 부탁드립니다. 원폭이 투하된 지 79년 우리는 한국 원폭 피해자들의 한을 안고
핵대결이 사라진 한반도와 핵 없는 세계를 기원하며 2026년 민중법정 개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핵 없는 세상 실현을 위해 함께합시다. 원폭 피해자, 제가 거기로 강의를 하는 겁니다. 원폭 피해자분들의 삶 자체가 이런 건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립니다. 이 민중법정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모의법정으로 생각하세요. 학생들이 하는 모의 아니고요. 실제로 미국의 이 소송을 걸기 위해서 저희가 법적 논리를 구성하는 거예요. 어떤 법적? 국제법적 논리를 구성하는데 지금 이제 이쪽 유럽 쪽, 네덜란드, 벨기에 등등 하고 이쪽에 이제 미국 쪽. 그래도 이 핵 없는 세상,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해서 국제법이 지금도 강대국에 의해서 다른 횡포로 인해서 적용이 안 되거나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 역사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1945년부터 시작을 했을 때 지금까지 보면 이번에 이제 그 아이캔이라고 핵무기 금지 조약을 유엔에서 이제 총회에서 통과시켰던 TPNW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핵무기 금지 조약. 그거를 이제 추진했었던 아이캔이라고 하는 국제 조직이 있는데 그래도 그런 활동들, 전 세계 핵 없는 세상을 위해서 핵무기 자체를 보유하는 것 자체도 금지시키는 이 조약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여곡절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에서는 핵 없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인류가 가고 있다. 이거는 좀 명확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핵심 논점이 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국제인도법이라고 하는 것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네 가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구별의 원칙. 민간인은 절대 살상하면 안 되죠. 어떤 전쟁에서도. 군인들에 대해서는 부상 정도, 그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이 구별의 원칙. 그 다음에 불필요한 고통의 원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덤덤탄 같이 팍 쐈는데 안에서 확 퍼져가지고 살상을 하는 그 부상 정도만 입히면 되는 그런 탄들만 있으면 된다. 전투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불필요한 고통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마르테스 조약이라고 있어요. 마르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이거는 어떤 조약이냐면 다 일일이 요거는 콩, 요거는 팥 이걸 다 일일이 어떻게 다 구체적으로 국제법에 다 담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담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구별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의 원칙, 어떤 필요성, 비료성, 군사적 필요성 이런 원칙들 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 금지한다. 이게 이제 마르테스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국제법적 원칙과 국제인도법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 1945년 8월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했는데 그 죄를 지금에 와서 물으려고 하니까 그 전에는 이런 법이 없었어. 국제법에는 이게 안 돼.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나 이런 지금 이제 전통적인 이제 국제법 학자들의 이야기고 저희 통통사가 지금 새롭게 개척하는 거는 아니다. 이미 헤이그 협약이라든가 제네바 협약에 있어서 1945년 이전에도 1945년 이후에 1907년, 1977년, 1977년에 갑자기 국제인도법이 확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있었고 그거를 더 계속 진일보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일 추가 의정사라든가 제네바 협약 이게 다 국제인도법을 만들어준 건데 1945년 이전에도
이 원자 폭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있는 국제인도법의 원칙들이 있었고 그거를 적용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국제법의 이제 논리 구성들을 이제 만들어가고 있고 올해 11월에 드디어 지금 원래 미국 뉴욕에서 상징성 있는 미국 뉴욕에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지금 막 엄청나게 이민 정책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입국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어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서울 개최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3차까지 하고 여기서 만들어진 판결문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미국의 법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민간인이 그렇게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있지 않아요. 즉 저희가 수년간을 찾아봤는데도 그런 부분은 없는데 단 한 가지는 있어요.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제법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성사돼서 미국이 아까 원법 피해자들이 얘기했던 미국의 인정, 사죄, 배상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룰 수 있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투쟁들을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 한국 원법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뭐냐. 현재적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과거 1945년의 이야기를 지금에 와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건 그냥 역사 문제 아니야? 그냥 우리 위안부 할머니 문제처럼 이제 강제동원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지. 현재 25년 세계 핵탄두 추정치 12,241개. 이게 심플이라고 해서 벨기에에서 매년 이거 이제 만들어내는데 트럼프가 얘기하잖아요. 150번 날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냐. 자기 종족을 자기 스스로 멸종시킬 수 있는 게 유일하게 아까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150번은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 정도의 핵탄두를 지금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모든 군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이런 조그만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1년을 어떻게 지금 12월이니까 내년 1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과 전술과 말이 전략과 전술이라는 표현은 군사적 용어기는 하지만 보통 조직들이 굴러가는 거 그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는데 특히나 군과 관련돼서 안보 문제, 국방 문제 관련해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략, 선제, 핵사용 정책이 맞붙는 가장 핵대결의 중심지가 여기 있고 그 중심지에 핵 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전투기가 바로 군산 미군 기지에 있고 바로 이 전북이 안고 있는 그런 도시의 군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국 원법 피해자 문제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아까 제가 여쭤보진 않았지만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북한이 핵을 보유했으니까 우리도 핵을 보유하면 안전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 이거 처음에 물어봤어요. 지금 다 듣고 나셔가지고 지금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높아요. 60-70% 정도가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제가 질문 드릴게요.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있다. 지금 논리가 이거예요. 확장업체, 뭐 동맹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핵을 핵으로 막아야 되니까 우리도 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핵이 없으니까 미국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확장 억제해줄게. 만약에 북한이 쏘면 우리가 대신 쏴줄게. 이게 확장 억제거든요. 그러면 이미 쐈는데 그걸 막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확장 억제 정책은 전략은 실패했다 성공했다? 실패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거 바꿔야 된다. 어떻게? 북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핵 법령까지 만들었지만 지금도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체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한테 너희가 군사적으로 압박하지 않으면 그걸 대북 적대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거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을 포기할 수 없어. 우리는 더 증강할 거야. 앞부분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너희들이 우리를
핵으로 선제 공격하지 않으면, 그러면 반대로 뒤집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네들이 내려놓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핵은 핵으로 막을 수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핵을 보유한다고 해서 안전하냐? 그건 이미 보셨잖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북한 지금 어떻게 돼요? 핵 투발 수단 재래식이에요. 전투기나 잠수함이나 미사일, 거기다 핵탄도 실어야 되잖아요. 군비는 계속 증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북한이 그렇게 증가하면 남한과 미국은 가만히 있어요? 또 증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역대적으로 우리나라 국방비가 지금 60조 거의 이제 70조 육박하죠? 30년까지인가가 계속 증가하는데요. 몇 프로까지? 거의 이제 100조의 시대, 국방비만 100조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국방비를 많이 늘리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많이 늘려도 계속 불안한 상태. 그래서 이 원폭 피해자의 문제는 바로 한반도가 비핵화가 돼야 되는 그 이유, 그리고 절대로 핵이 우리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고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미 그렇게 억제 정책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알고, 이 비핵화와 평화협정, 전쟁을 끝내는 국제법적 조약이 평화협정이고, 이 평화협정을 해야만이 오히려 핵을 내려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원폭 피해자의 문제를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중국하고 핵전쟁 준비하는 거 보세요. 안보 전략의 초점을 필수적으로 핵무기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핵무기 사용은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 미중 간에 지금 다툼이 있죠. 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핵전쟁은 이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미중 간 핵전쟁은 실존 위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원폭 피해자 문제를 다시 한번 재성찰하고 고찰하는 이유는 지금 바로 현재적 의미에서 핵전쟁이 살아있고 우리는 핵전쟁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멸이냐 공정이냐. 넘어가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4.27 판문점 선언 했죠. 이때 최초로 평화협정 이야기가 나왔어요. 평화협정, 그동안에 남북공동선언 할 때. 군사적 신뢰 구축 왜 중요하겠어요? 이번에도 보셨죠? 윤석열 무인기 침투시킨 거. 그래서 저는 계엄을 완전히 끝내는 방법은 남북이 통일이 돼요. 어떤 정권도 자기가 위험할 때 계엄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돼요. 우리는 지금 분단과 대결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싱가포르 공동성명 때 서로 간의 신뢰를 보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청소년 찾아가는 평화 아카데미를 어떻게 했느냐, 평통사가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원폭 피해자 문제를 청소년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연결해서 해줬어요. 자, 제가 이 지금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문경호 교수가 쓴 이 논문이 있어요. 청소년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동안의 통일교육이 민족주의 관점에서 통일 필요성을 논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에 제가 경북 쪽에 안동의 교사 선생님 봤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선언했었던 6.15 공동선언 있잖아요. 그때만 해도 2000년도만 해도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야,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이거면 다 통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민족? 왜 같은 민족인데 우리가 통일해야 돼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생님들이 아노미 상태에 빠진 게 바로 특히 정교조 선생님들이 더 그랬어요. 아노미 상태에 빠진 거 이걸 어떻게 돌파를 하지? 민족 문제는 이제 안 돼. 우리 하나 되면 좋아. 이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민족주의 관점에서 통일 필요성을 접근을 하면 아이들은 이미 고리타분하고
왜 통일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통일 편익, 우리가 통일이 되면 지금 더 많은 돈을 벌 거야. 이 통일 편익은 돈의 가치 문제만이 아니라 남북이 교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있는 부분들인데 아이들은 대부분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일 비용. 근데 통일 비용도 어떻게 전달이 돼요? 우리가 북한한테 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통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100% 200% 동감을 하고요. 실제 가면 그래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자요. 웬 통일교육의 선생님, 그러고 그냥 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반성적 고찰한 게 뭐냐면 평화주의 통일 필요성 논거로 접근합니다. 평화라고 하는 사안으로 접근해요. 왜 평화주의 관점에서 통일 필요성 논거를 보완해서 통일의 필요성을 얘기해야 된다. 핵심이 뭘까요? 여기 평화는 반대되는 정의죠. 그러니까 내 유혹으로 오는 거라. 청소년들도 내 유혹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 나면 안 되죠. 그리고요, 아이들이 구체적이고 정확지는 않지만요, 다 알아들어요. 아까 전쟁, 한미연합연습, 동맹, 확장 억제 모를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딱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냐? 일배 쪽으로 알고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 평화 통일로 가야 우리가 전쟁을 끝낼 수 있어요 라고 아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도 제일 고민인데 일배 쪽의 성향의 이 20대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아이들하고 통일 조각보를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근데 무슨 표시가 있는데 아이가 야 저거 일배야. 그러니까 애가 막 도망가는 거야. 그렸단 아이가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보니까 그런 표시들이 있더라고. 일배 표시가 또 있더라고. 그런 정도로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통일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사도 그렇지만 이 서울대 그 통일평화연구원의 이 조사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그냥 단순히 여론조사가 아니고요. 실제로 대면도 하면서 꾸준하게 이것들을 해요. 원래는 2020년 전부터 1900년대부터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기는 좀 신뢰가 있고 그 경향과 추세를 볼 수가 있어요. 자, 통일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하다. 2020년부터 지금 5년 사이에 쭉 이렇게 가잖아요. 2024년, 2023년, 24년 누가 있었죠? 윤석열. 확 떨어지죠 여기서. 그나마 25년도 저기 해서 좀 올라가기는 하는데 경향은 필요하지 않다가 25에서 30으로 오고 가면서 30%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한 40% 정도만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교육에 대한 아까 앞서 얘기했던 자, 그 중에서도 20대 드디어 51% 25년도 조사 결과에 51% 통일 필요하지 않아요. 전 세대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바로 20대 부분들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평화 통일 교육과 관련해서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왜냐하면 지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부분들이 대부분은 언제 때다?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부장급 뭐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6.15 공동선언 시대예요. 그러니 그 밑에 있는 젊은 선생님들은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같이 사회 역사 선생님이나 조금 관심이 있을까? 그 다음에 관심이 없어요. 점점 더 심각해지죠. 통일교육을
평화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인식이 안 돼 있고 교육이 안 돼 있고 누구부터? 선생님들부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갈팡질팡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20대가 문제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20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못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미난 현상이 있어요. 아까 보셨죠? 통일이 돼야 하는 이유,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가 제일 높아요. 전쟁의 위협. 왜? 저희도 현장에 가서 청소년들하고 얘기하면 전쟁의 위협을 느껴요. 지금 재래식 아니잖아요. 핵전쟁이잖아요. 그걸 느껴요. 그 다음에 통일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게 경제적 부담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북한 퍼주기 해야 되잖아요. 이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화라는 관점, 아까 원자폭탄에 대한 문제로 한국 원폭기에 문제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재미난 거는 뭐냐면 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 시기별로 조금씩들은 또 편차가 또 거의 한 10% 정도씩은 막 차이가 나는데 이 문제가 정권이 좀 남북 관계에 대해서 호의적이면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윤석열처럼 또 완전히 또 반대되면 또 내려가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평화는 통일을 여는 길이고 통일은 평화를 여는 길이다.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다. 교육 핵심의 주제는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된다. 사실 이거는 홍문수 목사님이라고 저희 통통사 창립하신 홍문수 목사님이 만드신 말씀이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원래 평화주의적 게 좀 있으셔서 그러고. 자, 그래서 5분 동안 얘기할게요. 저희가 그래서 학교에다가 이제 공문을 보낼 때 이 취지예요. 분단국가 핵전쟁 위협이 가장 높은 곳.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핵전쟁 막고 대결적 때 끝내고 평화통일 실현하는 것. 시대적 과제. 이렇게 취지를 보내요. 그럼 선생님들 대충 보죠. 대충 그냥. 자, 그래서 저희가 24년까지 작년에 24년 동안 한 해만 했던 게 청소년들 만난 게 한 1,580명 정도 되고 군산이 여기 저희가 작년에 회원중학교 한 번 하고 자양중학교 한 번 한 거 요게 두 개가 다예요. 군산을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평화통일 그 참가한 수를 보면 22년부터 다 증가를 합니다. 저희가 22년 전부터 했지만 통계치로 받은 거는 이때부터예요. 자, 소감을 대표적인 사례를 볼게요. 이게 이제 전주에 있는 신흥고등학교를 제가 이제 전국 내려가서 처음 해봤던 데요. 10개 학급인데 거의 한 300~4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 많더라고요. 자, 주요 소감 볼게요. 평소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인식이 개선됐다. 나에게도 통일에 대한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 학교에서 통일에 대한 주제를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변화된 것 같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됐고 필요성을 더 잘 파악한다. 자, 제가 요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당시 학생들의 전반적인 반응이었어요. 물론 가면 이렇게 잘하는 애들도 있고 딴짓하는 애들도 있는데 주요한 부분들만 한 겁니다. 평소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저 이 얘기 듣고 너무나 가슴이 뿌듯했던 거예요. 아, 되는구나. 아까 그 성신여대의 그 교육학연 연구소에서 만들었던 그 분석했던 평화를 관점으로 통일이라고 하는 걸 연결을 하니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구나. 이거를 제가 제일 크게 했어요. 통일을 긍정적으로 생각, 통일에 대한 확신까지 가는 애들도 있고. 제가 이 부분이 좀 재밌었어요. 중학생 때 통일 포기하고 군대 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희망을 보고. 저 이거 되게 막하시면 안 됐더라고요. 아주 현실적인 친구예요. 네. 그 다음에 통일 편익의 이익, 통일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통일 편익을 저희는 돈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렇게 교육을 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경기도 부천에 있는 소명여고. 나도 나중에 힘이 된다면 피해자분들 편에 서서 함께 노력하겠다. 이 전쟁에 대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좀 현실에 대한 이 기사나 이런 걸 많이 보는 친구 같아요. 하도 전쟁 그러고 뭐 해결되는 건 없고 맨날 뭐 선언하고 앉아있고 이러는데 무기력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전 이것도 공감이 좀 돼요. 너무 그렇죠. 무기력하죠. 근데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싶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 평화 통일에 내가 주체라는 말도 써. 이런 요새 고등학교에 중학교 애들도 깜짝 놀랐는데 고등학교 애들 표현력이에요. 저 이거 덧붙이고 한 거 없습니다. 아이들이 쓴 거예요.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도 싶고 기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덧붙여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거예요. 전쟁과 행복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평화운동 중요성을 다시 한번 해요. 자, 빨리 꼭 평화가 왔습니다. 별로 통일에 대한 얘기는 없죠. 통일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그 통일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평화와 통일을 대중법적으로 같이 함께 묶고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앞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죠. 이게 부천 소명여고예요. 이 친구가 이거 수업 시간에 배웠는지 핵무기와 평화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애들이요. 이 잠깐의 1시간 반, 1시간 10분 정도의 교육을 하고 나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다 뭐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머릿속에 남은 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라고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주사대국어 남북 대부분 굳이 통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남북 통일에 대해서 반대쪽에 더 기울어져 있었는데 수업 듣고 나니 생각이 바뀌고 있어요. 너무 뿌듯하죠. 반대쪽에 있어요. 이 친구 제가 알아요. 뭐 누군지 알아요. 그 찾아왔어. 와가지고 너 왜 근데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냐 했더니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아. 북한에 대한 부정적이지 우리가 통일 비용 퍼줘야 되잖아. 이게 바뀐 거야. 그동안 듣던 평화통일 수업에서는 알 수 없던 현실적인 정보들도 많이 알게 됐다. 지식적 측면이라고만 우리가 이 소감을 단정질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보? 평화라고 하는 그 평화에 대한 구체성, 그 다음에 원법 피해자. 자, 그래서 후속 활동으로 전주사대국어는 한국 원법 피해자 어르신과 만난 전주의 전소자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때 당시가 8살이었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아까 그 영상에 나왔던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제가 좀 마음이 아팠던 건 이분하고 몇 번 이분을 모실 수밖에 없어. 말씀을 너무 이 연세에 지금 89세 연세에 걸어 다니시면서 다 얘기하는데 트라우마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선생님 이제 그만할까요? 그랬더니 아니래. 오히려 자기가 밤에 어쨌든 이제 막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고 꿈도 꾸는 경우가 대부분 많은데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시원하대. 나 더 불러줘. 내가 몸 닿는 데까지 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자, 중학교는 조금 좀 달라요. 중학교 다른데 자 보세요. 별로다. 별로 이런 거에 체크 안 하거든요. 별로다. 보통이다. 뭐 이래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애들 중학생 애들은 오히려 글보다는 당시 수업할 때의 분위기로 고등학교 애들은 벌써 들어가도 아저씨들 같은 하고 있어요. 근데 중학생 애들은 아주 밝아요. 그래서 아주 수업할 때는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제 보시고서 청년들 그리고 메리트는 청년이에요. 이 청년들이 가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좋아해. 형 오빠처럼. 그래서 청년들, 여기서 청년들이에요. 이제 저기가 아니고 저 같은 사람 아니고 청년들 후속 강의를 요청을 다시 해서 가서 강의를 다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뭐 기타 사례는 이제 그런 친구들을 우리가 고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캠프로 다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이제 캠프 때
가서 사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아이들이 여기서 변화가 돼. 실제 피해자분들을 만나서 굿을 체록을 해. 근데 이걸 누가 요청을 한 거냐면 한국 원법 지금 12시 나오는데 딱 5분 만에 정리해도 될까요? 예. 네, 5분만 정리할게요. 이 원법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으니까 애들이 더 거기서 그래요. 여기 이제 합천의 평안집이라고 있고 그 복지관에서 그 치료받으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후속으로 보통 보면 원법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두 번째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사무총장이 한번 기회 되시면 합천이 일본의 히로시마라고 하는 곳이에요. 원법 피해자들이 거기 대부분 많이 살고 계시는 거기에 기록관이 있어요. 한국 원법 피해자들. 그래서 기록관에 가서 이제 둘러보고 거기 실제 피해자분들하고 직접 얘기도 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좋아서 다음에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합천 원법 그 자료관을 가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